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고문으로 재직할 당시에 고액 연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론스타와 관련된 의혹과 관련해서는 사적인 관여는 없었다고 밝혔는데요. 한편 인사청문회를 앞둔 민주당과 인수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최재은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고액 연봉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이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한 4년 4개월 동안 이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건데 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 이런 지적이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과 비교하면 분명한 고액 연봉인 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뉴스를 보다 보니까요. KKR이라는 사모펀드 운용사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회사입니다만 거기 공동 CEO로 재직하는 분이 한국계 미국인인데 교포신 모양이에요. 근데 작년에 연봉을 6,80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 정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분야에서는 어떤 경력이나 능력에 따라서 연봉, 성과급 이런 게 정해지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근무할 때 얼마 받았느냐, 아니면 도시근로자 평균 임금이 얼마인데 이렇게 많이 받았느냐. 이거는 사실은 시장 경제를 이야기하면서는 논할 수 있는 수준의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 18억 원이 넘는 보수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서 TF에서 면밀히 검증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앞으로 변수가 될까요? 네, 저는 사실 18억이라는 금액은 굉장히 많은 금액이지만 그 금액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관예우에 대해서 큰 비판이 있는데요. 만약에 한덕수 전 총리가 과거에 총리였거나 과거에 그런 관직에서 통한 인맥 이런 것을 이용해가지고 특정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일을 하셨다고 하면 그런 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본인의 역량으로 그만큼 경제활동을 하고 돈을 버시는 그 액수에 대해서는 굳이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해도 그게 불법도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문제 제기는 할 수 있겠으나 결격 사유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우리가 지금 이번 청문회도 지난번 선거 기간과 같이 과도한 윤리 검증 그리고 과도한 과거의 잘못된 네거티브 의혹 이런 식으로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책 검증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저는 지금 한덕수 총리의 임명을 한 그 이유가 경제안보 책임자다. 과거에 총리도 했고 주미대사도 했으니 경제안보를 잘 할 것이다 이런 이유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한덕수 총리가 통상 업무를 담당을 했을 때는 우리가 재화, 물건을 사고 팔 때에 국한이 되었었는데 지금의 그 경제안보, 지금의 그 통상 업무는 디지털이라든지 기후라든지 데이터 동맹 완전히 이렇게 새로운 이슈거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께서 새로운 이슈와 그 변화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선곡 검증, 정책 검증을 좀 민주당이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너무 과거에 얼마를 받았다 이런 것도 한 가지 잣대이겠으나 그것만 너무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민주당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과도한 윤리 검증보다는 정책 검증이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한덕수 후보자가 어제 출근길에 직접 이 론스타 의혹을 부인하고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련한 발언도 했습니다. 그 발언들 들어보시죠. 저는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를 한 적은 있지만 우리 김앤장이라는 제 사적인 직장에서의 관여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부채가 너무 빨리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소위 정책의 건전성에 대해서 대내외적으로 의구심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의 재정의 건전성을 가져가겠다는 그러한 의지와 목표를 가져야 된다. 그래야.
이 재정 건전성 그리고 론스타 의혹에 대해서 직접 발언을 했습니다. 먼저 론스타 의혹 짚어보자면 정부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는 했지만 사적 관여는 없었다. 전면 부인하는 모습이죠. 제가 알기로는 김앤장이라는 그 대형 법률 사무소죠. 거기에 변호사, 고문, 전문위원 해갖고 아마 종사자가 한 3,000명에서 4,000명 이상 될 겁니다. 예. 그리고 변호사도 제가 알기로는 한 1,000명 가까이 될 텐데 뭐 같은 김앤장에 있다 그래도 다른 변호사가 관여하는 다른 고문이나 전문위원이 관여하는 사건을 팀이 다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덕수 지금 후보자께서는 김앤장에 근무하면서 론스타 관련한 일에 전혀 관여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고 그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그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를 그 직접 관여하는 팀이 아니면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왜 론스타가 불쑥 튀어나왔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는 후보자의 말씀이 맞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혀 뭐 관여는 없을 거다, 사실일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글쎄요, 관여를 하셨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알 수가 없지만은 청문회에서 조금 지켜볼 사안은 될 것 같습니다. 이 뭐 받으신 연봉보다는 당시에 어떤 일을 하셨냐, 이게 정관회의와 같이 어떤 그 본인의 네트워크와 정부 기관에서 일했던 그런 인맥을 통해서 어떤 특정 기업에 이익을 줬는지에 대한 것이 이제 저는 한 가지 검증 대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만약에 론스타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전체적으로 국익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성국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 2002년 김앤장 고문 재직 당시에는 8개월간 총 1억 5천만 원 연봉을 받았는데 네. 2017년 4년 4개월간은 약 18억 원의 고액 연봉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론스타를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으로. 그건 다소 엉뚱한 그 주장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덕수 후보자가 공직에 있다가 퇴임하고 2002년도에 김앤장에 들어갈 때는 그러니까 차관급인 특허청장과 OECD 대사를 지낸 신분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경제부총리도 지냈고 국무총리도 지냈고 주미대사도 지냈고 무역협회 회장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다시 들어갈 때는 15년 전보다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몸값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뭐 주요 요직은 다 지내고 나서 고문으로 다시 들어간 거기 때문에 그 몸값이 한 2배 정도 뛴 거는 당연한 거죠. 시장의 논리상은 뭐 이상할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자꾸 론스타 얘기를 누가 일부러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엔 론스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후보자 이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네. 과제로도 꼽기도 했고 첫 출근 날 질문을 받자 이 재정 건전성에 대한 본인의 소신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윤 당선인의 이 50조 추경도 영향을 받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제가 보기에는 50조 추경 자체가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지극히 희박해 보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기재부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국가 채무 비율 40%를 넘기지 않으려고 그걸 정말 목숨같이 지켜왔거든요. 근데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40%를 훌쩍 넘었죠. 국가 채무 비율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다만 국채 발행 규모를 축소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추경의 전체 규모는 50조로 놓고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 재원 조달 방법으로서 국채 발행은 최소화하고 재정의 지출 구조를 조정해서 50조를 만드는 쪽으로 노력을 할 것이고 추경 규모를 줄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소상공인들의 경영 상태 자체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지금 만 2년이 훨씬 넘은 그 지점에 이르렀습니다만 그동안 추경도 여러 번 하고 코로나 관련한 재난지원금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66조 정도 지급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정말 필요한데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지원책이 아니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3차례 정도가 나갔거든요. 그래서 많은 재정이 전 국민에게 골고루 뿌리는 식으로 지원이 돼서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할 50조, 이 금액 자체가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실 이 축경 규모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이견도 있었고 인수위 측도 축소 가능성을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축경 규모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당선인이 약속을 하신 만큼 이것만큼은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뭐 국간이 비었느니 뭐 나라가 뭐 빚에 시달리고 있느니 굉장히 과도한 비판을 한 다음에 조만간 민주당의 당시에 제안한 것보다 훨씬 더 금액인 50조 이후에 뭐 100조 이렇게 막 지르기식으로 금액을 말씀을 하시고 선거에 이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선거용에만 그렇게 큰 금액을 얘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진정성이 있다고 보고 사실 이렇게 큰 금액은 우리가 그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지출 구조조정으로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고요. 이 지출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겠지만은 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한계가 있고 또 빠른 시간에 또 이 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아주 미미한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은 결국은 국채 발행이 될 것인데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하고 지금 새로 임명되시는 총리하고 의견이 다른데 거기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은 어떤지 50조에 대한 의지가 강력한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책임을 지고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 오늘 상정할 걸로 예정이 됐었던 집무실 이전 예비비가 회의 안건에서 빠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에 좀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더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일단 정부는 큰 문제는 없지만 안보와 관련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당선인에게서 청와대를 원래 광화문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광화문은 안 되니 그럼 용산으로 이전을 하겠다라고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그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선인 하고 싶은 대로 하시도록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지금 현 정부도 도와드리는 게 맞죠. 근데 그 약속에 대해서 뭐 언제까지다 이런 걸 약속하지는 않으셨는데 굳이 5월 9일까지는 이전을 해야 된다. 5월 10일부터 바로 들어가야 된다. 청와대는 단 하루도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는 거는 좀 과도한 것이 아닌가. 아니 이게 지금 예비비를 집행하는 것과 금액을 산출하는 것 그리고 국방에 대해서 특히 안보 문제에 대해서 공백이 없도록 하는 데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데 굳이 뭐 5월 15일이면 또 왜 안 되고 6월 10일이면 또 왜 안 되고 꼭 5월 10일이어야 되는지 이것은 조금 뭐 그 날짜를 고집하는 것은 조금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이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과 더 잘 소통하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전하는 과정과 이전에 필요한 그 시간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소통이나 아무런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5월 10일 그때까지 모두 맞춰라라는 것이 정말 소통을 잘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한 가지 얘기 때문에 굉장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은혜 대변인이 내일 국무회의를 열고 예비비 안건을 처리할 거다라고 했었고 예비비가 496억 원에서 지금 우선 300억 원대로 합의가 된 상황이죠. 뭐 그게 합의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해 보입니다만 문재인 정부는 임기를 시작하면서 내내 한반도에는 이미 전쟁 위협은 없어졌다 그러면서 당장이라도 종전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종전선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도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집무실에 이전 문제가 나오니까 그때부터 갑자기 서울이나 청와대를 향해서 언제라도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올 것 같은 말씀들을 하면서 안보 불안, 안보 위협을 이야기하면서 사실상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이죠.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이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예비비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이 나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인수위가 요구했던 496억 원보다는 작은 300억 원을 화요일마다 매주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상정될 것으로 생각이 됐는데
뭐 또 며칠 늦어졌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아니면 모레라도 승인이 난다면 일단 그거로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고 진행 과정에서 더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국무회의에서 다시 추가 금액을 승인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문재인 정부의 안보관이 그렇게 안보 위협이 이제 해소됐다고 종전 선언을 당장이라도 하자고 하시더니 갑자기 대통령 직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미사일이 당장 날아올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이게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내일 임시국무회에서 예비비 처리될 거라고 그럼 보시는 겁니까? 사실은 5월 10일 취임까지 이제 한 달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진행되는 그 스케줄로 봐서는 5월 10일 첫 직무를 이전된 새로운 대통령 집무실에서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마냥 늦출 수는 없기 때문에 뭐 임시국무회의에서 내일이라도 통과가 일부라도 돼야겠죠. 예비비 집행. 그래야 뭐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인수위가 정면 충돌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방송문화진흥회 등을 상대로 간담회를 연 인수위를 향해 비판에 나서면서 인수위도 발목 잡기를 그만하라 이렇게 반발을 한 건데요.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최근 인수위는 정부 부처도 아닌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간담회를 빙자한 업무 보고를 강행했습니다. 종편 4사와 SBS, EBS를 상대로도 밀실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명백한 방송 장악 시도입니다. 인수위는 점령군도 아니고 총독부도 아닙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 직권남용 혐의를 광범위하게 적용했던 윤석열 당선인입니다. 당시 검찰이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은 모두 구속수사감입니다. 업무보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형식으로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어째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어떤 부분이 법과 원칙에서 어긋나는지 이런 문제를 이렇게 거친 표현으로 문제 제기를 하시는 윤호중 민주당 의원의 이 언행 자체가 상식을 벗어난 거 아닌가. 인수인계를 방해하고 심지어는 발목을 잡는 듯한 언행은 삼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히 촉구합니다. 네, 윤호중 위원장의 말처럼 점령군돌이냐 아니면 인수위의 주장대로 새 정부 발목 잡기냐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정부 부처가 아닌데 이렇게 언론사와 특정 언론사들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간담회를 했다는 것 자체가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일입니다. 언론의 자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뭐 어떤 언론사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찍혀가지고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언론사들이 얘기를 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언론에게 좀 권력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뭐 점령군 놀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지금 표현을 하셨는데 정부 부처가 아닌데 굳이 언론사와 이런 비공개 간담회를 했어야 됐나. 좀 부적절한 행동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의 주장은 국정농단 수사 당시 검찰의 잣대로 보면 인수위의 불법이 모두 구속수사감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주장은 좀 억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담회는 그야말로 소통하는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가 아니니까 정식 업무 보고는 안 받고 지금 언론 환경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하면서 의견을 청취한 것인데 그게 어떻게 불법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지도 대단히 의문이고 그리고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언론 장악은 사실은 지금 현 상황 많은 시청자들께서 느끼시겠지만 소위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지금 정부 임기 내에 행해졌던 어떤 정치적 편향적인 방송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시청자분들도 문제를 제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일부 공중파 방송의 몇 년 동안의 시청률의 급감은 그런 옳지 못한 태도가 반영된 거 아니겠습니까? 시청자로서 소비자의 그 어떤 권리로서 정치적인 편향성을 너무 띄는 방송에 대해서 시청을 안 하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소비를 그만두는
행위로서 그 평가를 내린 것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민주당이나 지금 청와대가 그동안 누려왔던 일부 편향된 공영방송 내지는 공중파 방송에서의 어떤 그 이익을 계속 누리지 못하게 될까 봐 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언론 권력도 정말 존중받고 언론의 자유를 향유하고자 한다면 누가 봐도 객관적이고 진실된 보도 그리고 정치적인 객관성을 지닌 보도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거는 소비자로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모두 다 판단하고 계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정부에서는 아주 이렇게 한쪽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이 방송을 무기로 활용해서 자기 진영의 어떤 홍보를 한다든지 본인이 선호하는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서 방송을 이용한다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최 전 대변인님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론이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힐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 그 룰의 문제고 우리나라의 그 관행의 문제인데 저는 이것이 한 특정 진보 성향의 사람들만 이게 잘못했고 보수는 잘못하지 않고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보 지지자들은 또 뭐 특정 예를 들어서 이름을 좀 이렇게 밝혀서 좀 죄송하지만은 TV조선이라든지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편파적으로 방송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패널 구성에서 숫자가 여당과 야당의 숫자가 똑같지 않다든지 그 발언 시간을 똑같이 주지 않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여당 성향을 가진 그런 언론인과 야당 성향을 가진 언론인과 다 비슷하게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권이 들어서면은 또 그 특정 여당 성향을 민주당 성향을 가진 방송인만 피해를 본다 이렇게 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개적으로 각 방송에서 특정 그 정치 성향을 아예 지지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면은 양쪽에 똑같은 잣대를 지어야 되는데 윤석열 당선인께서 이런 언론과 이렇게 간담회를 하는 것이 똑같은 잣대를 짓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봅니다. 예. 최 전 대변인의 의견 또 들어봤습니다. 인수위가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어요. 이건 다른 부분이죠. 사드 운용 제한, 이게 또 재논란이 되고 있는데 2017년도 사드 협의 당시에 산불이 있었다 논란이 있었고 또 최근에 보도가 나온 것이 여기에 사드 운용을 제한하는 일한도 있었다. 이런 보도가 나온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일단은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도 인정했던 산불 정책, 그러니까 추가로 사드 배치 안 한다. 그리고 한미일 군사동맹 맺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MD 체계죠. 거기에 가입하지 않겠다. 이거를 중국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약속한 것만 해도 주권 국가로서 있을 수 없는 아주 굴욕적인 외교를 한 거죠. 근데 그게 하도 논란이 되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이면 합의는 없다. 추가적인 제한은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사드의 정식 운용도 안 하겠다. 아니면 최대한 늦추겠다는 소위 일한 약속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지금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새 정부가 들어서고 구체적인 사실이 좀 더 밝혀지면 사실 여부에 대해서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많은 국민들께서 그동안 체감하셨겠습니다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 특히 중국에 대해서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저자세 외교 일부에서는 중국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외교를 한마디로 신의 외교라고 해요. 굽신의 외교라고 평가하는 분도 있던데 국민으로서 치욕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저자세 외교로 일관했던 거에 대해서는 5월 10일 날 새 정부의 출범과 함께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 싶고 사드 문제에 대해서도
보다 명확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어떤 합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정부는 합의가 없었다고 누차에 밝혔고 사실은 이 합의가 말이 안 되는 것이요. 그 성주에 있는 사드는 주한미군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런 것을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한국이 그것을 할 권한이 없는데 한국이 그런 약속을 중국과 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어불성설이죠.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이런 억측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 문재인 정부의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정권 심판 논이 굉장히 높을 때도 여론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그래도 외교는 잘했다라는 여론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면은 처음에 문재인 정부 취임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미사일을 굉장히 많이 쏘고 있었고,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하고 이제 전쟁이 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후 뭐 남북 회담 있고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있고, 그래서 그 긴장 국면에서 더 이상 전쟁을 얘기하지 않는 국면으로 된 것만 해도 굉장히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긴장 국면을 완화시킨, 전쟁으로 가지 않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외교적인 노력이었는데, 이 모든 것을 다 중국에 너무 이렇게 굴종적이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한국은 미국과의 한미 동맹도 중요하지만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중요한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그러면은 중국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는 것이 맞았냐라고 하면 지금 새로운 그 윤석열 정부도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를 무시를 하는 것이 당장은 뭐 굉장히 멋있어 보인다고 그래야 되나요? 오히려 더 당당해 보일 수는 있을지 모르나, 그럼 뒤에 그러면 그 기업들 그리고 그 같이 이제 무역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경제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굴종 외교가 안 된다라기보다는 그러면은 윤석열 당선인은 뭘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사드 추가 배치도 약속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사드는 어디에 배치를 할 것이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면 이게 사드 운용 제한과 관련해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정부가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의 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정식 운용을 시작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해서 저자세 외교를 비판을 하면, 그러면 중국하고 경제 규모, 교역 규모가 그렇게 큰데 뭐 사드 추가 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중국에 대해서 보다 강경한 자세를 취할 때 중국과의 교역이 힘들어지면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들을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시는데, 사드 배치 이후에 중국이 뭐 단체 여행객 한국 가지 마라 이런저런 규제를 했습니다만 교역 규모를 보면 지속적으로 계속 증가했어요. 경제 교류나 그 교역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각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뭐라고 입장을 내놓는다고 그래서 경제인들이 거래를 끊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게 사드 배치 이후에도 중국과의 뭐 교역 규모는 계속 증가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의 어떤 경제 규모의 문제를 들면서 중국에 대해서 계속 저자세 외교로 일관해야 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 오늘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고심 중이라던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 김태흠 의원은 원내대표 불출마로 선회를 했고요. 사실상 일강구도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여전히 모르는 겁니까? 아직 원내대표 그 대진표가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김도읍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를 할지 또 박대출 의원이 나설지가 정해지지 않아서 대진표가 아직 안 나온 상태에서 뭐 일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섣부른 감이 있고요. 네. 김태흠 의원과 관련해서 원내대표에 도전하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충남도지사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그 출마를 하신 분이 몇몇 있습니다만 대중적 인지도 면에서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김태흠 의원은 아무래도 충남도지사 선거에 도전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권성동 의원은 뭐 출마를 하시겠죠. 근데 상대를 봐야 뭐 1강인지 뭐 2강인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섣부른 판단 같습니다. 네, 이 권성동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자 일각에서는 합의 추대 가능성도 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뭐 우리 당 제가 속한 당이 아니라서 사실 뭐 합의 추대를 하실지 안 할지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 관심도 없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은 소위 그 윤핵관이라고 불렸던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이 정말 존재를 하고 그들이 국민의힘이 앞으로 주요 인사를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사실 이제 당선인이 이제 처음 당선을 한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그 손발이 잘 맞는 사람들이 원내대표라든지 당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은 맞겠으나 다만 처음에 윤핵관은 없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선거 중에는 실제로는 이렇게 몇 분의 이 핵심 관계자들이 있고 다만 이 관계들이 좀 투명하고 이 소통 과정들이 좀 투명하게 이루어질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떤 대진표가 완성되느냐 지켜봐야겠는데 이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윤핵관이냐, 이른바 비핵관이냐 좀 고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과 친한 국회의원이 나아가면 이게 원내대표 선거는 투표권자가 전부 현역 국회의원들만으로 구성되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의원들이 당선인과 친한 사람을 무조건 많이 뽑아줄 거냐?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과거를 돌이켜보면 박근혜 정부 시절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물론 당대표도 지냈고 당의 뭐 소속 개파 의원도 많고 확실한 당의 장악력을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에서 치루어지는 당내 선거에서는 판판이 다 졌어요. 당대표 선거에서도 당시 김무성 후보와 서청원 후보가 붙어서 김무성 대표가 이겼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소위 그 비박으로 불리우는 원내대표 후보가 계속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은 당선인이나 대통령하고 친한 사람을 절대 뽑아주지 않아요. 만약에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권성동 의원이 원내대표로 당선이 되거나 합의 추대가 된다면 그건 현역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지금 원내대표로 나선 사람들 중에 가장 적임자라고 판단해서 뽑아주는 것이지 당선인과의 친분 관계를 고려해서 절대로 그렇게는 투표를 안 합니다. 현역 의원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 윤핵관이냐 비핵관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전혀 않고요. 원내 사령탑으로서 국회의원들을 잘 이끌고 또 당이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판단에 따라서 투표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게 국민의힘 그 대선 과정에서 일부에서 뭐 윤핵관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자꾸 쓰다 보니까 이게 널리 인구에 회자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으신가요? 사이 안 좋다는 얘기 좀 못 들었는데 사이가 괜찮으면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핵관인가요? 그래서 어디나 친한 사람도 있고 좀 관계가 소원한 사람도 있고 지금의 청와대도 핵심 관계자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윤핵관이라는 용어 자체로 자꾸 이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대로 삼는 건 적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상대당이라서 좀 관심이 없다고 해주셔서 민주당 이야기를 좀 여쭤볼게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혔잖아요. 여기서 당내 반발이 거세다 이런 보도들이 많아요. 당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은 지난번에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퇴를 하셨죠. 당대표 사퇴를 하셨고 또 대선 기간에도 본인이 이제 후배들을 이렇게 자리를 물려주고 우리는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586의 뭐 용태론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 이후에 지금 사찰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렇게 자성을 하고 이렇게 좀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계속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금 너무 우리가 대선도 아쉽게 졌는데 대표께서 굳이 사퇴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신 것도 안타깝고 또 뭐 그런 뭐 부상까지 당하면서 이렇게까지 싸우셨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좀 감동을 받은 사람들도 많았고 또 지금 이번에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니 서울은 또 특히 이번에 예상보다 힘들다고 나오니 송영길 대표 정도는 나와주셔가지고 같이 싸워주셔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제로 부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지지자들도 좀 많이 찾아가셨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은 그러면 내가 당을 위해서 필요하면은 나서겠다. 거기가 험지지만은 내가 희생하겠다 이런 각오로 아마 출마를 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이제 서울에 주소도 옮기고 하셨어요. 그런데 또 서울에 있는 많은 이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는 아니 우리가 지금 뭐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인지 이런 거 조사도 안 해보고 송영길 대표로 합의 추도를 하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조금 전에 뭐 대선 패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가셨는데 지금 또 나면 어떡하냐 이런 것들을 또 문제 제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금에는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만은 사실은 우리 당에서 결국은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내고 싶어 할 것이고 그래서 뭐 여론조사라든지 뭐 경선 룰이라든지 이런 걸 정해가지고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분이 서울시장 후보가 되면은 이 모든 일은 굉장히 빨리 정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송영길 대표가 지금 이름이 화제되는 분들 중에서는 득표율이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이 문제는 정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송영길 전 대표 측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 험지인 서울에 출마하는 게 책임을 지는 거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상대당이긴 하지만 의견 여쭙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서울을 험지로 분류하는 모양이죠.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의 소위 운동권 출신 586 의원들이 2000년에 실시된 제16대 총선부터 우리 정치권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 20년이 훨씬 넘었죠. 워낙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아직 60이 안 된 분들도 계십니다만 만 20년 넘게 국회의원을 하거나 권력의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전에 당시 송영길 대표가 앞장서서 이제 586 그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하고 용태를 선언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아무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정작 586 용태론을 주장했던 송영길 전 대표가 국회의원 선거보다 훨씬 큰 선거인 서울시장 선거에 본인이 나서겠다는 것이에요. 송영길 전 대표는 이게 당이 필요해서 요청해서 자신이 차출당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만 민주당의 많은 분들은 이건 차출이 아니고 자출이다. 스스로 나선 거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 직전에 586 용태론을 주장했던 거하고는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이죠. 그럼 더구나 민주당에 지금 출마를 하겠다는 분이나 이미 출마한 분들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정치인들 흔히 이런 거 자주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건데 주위의 요청에 의해서 당원들의 부름에 의해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용기 내서 끌려 나가는 것처럼 모양새를 좀 만들어 달라고 주위 분들한테 부탁해서 이런 모양새를 갖추고 출마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뭐 이번 경우도 그런 경우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당내 반발이 생각보다 좀 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민주당에서 아예 새로운 인물을 차출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차출이라기보다는 지금 후보가 없는 상황이면은 한 분을 이렇게 모시고 오고 이러기가 쉬울 텐데 지금 뭐 다수의 후보가 지금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아마 경선이라든지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의사가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득표율이 높은 사람을 아마 뽑게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 후보가 만약에 그 경선 과정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면은 충분히 모시고 올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신인이라든지 정치권 밖에 있었던 분이라면은 이 경선 과정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 분들이 진출할 가능성은 좀 적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분이 안 나오시는 게 맞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현재 그 구청장이라든지 시의원이나 뭐 이렇게 기초나 광역의원 선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장이 누군지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득표율이 높은 시장 후보하고 같이 뛰고 싶다 이런 바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입장을 다 고려해가지고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를 아마 내게 될 것이다라고 보이고요. 뭐 지금 뭐 여러분들이 송영길 대표 말고도 뭐 박주민 의원이라든지 김진애 의원이라든지 여러분들 이름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후보군이 풍성한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 좋은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시대 교체 이런 화두를 가지고 있고 또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 전문가 또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잘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풍성하고 다양한 후보군이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 정치에도 좋고 유권자들에게도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전 지사가 본인의 팬카페에 직접 등장을 해서 소통에 나섰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 전 지사가 이번 달 중에 광주와 전남을 시작으로 낙선 인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걸까요? 아마 정치 행보를 시작하시지 않을까요? 뭐 대표로 후보로 뛰시진 않지만은 뭐 지원 유세를 해주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낙선 인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뭐 SNS 활동을 통해 가지고 지원을 해주실 것 같고 이번 대선 이후에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보통 선거에 지면은 그 낙선한 분과 그분들을 지지했던 세력이 조금 이렇게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오히려 그 20대의 그 젊은 여성들이 오히려 민주당의 당원 가입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재명 후보의 그런 팬덤이 오히려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특이한 현상인데 그만큼 또 이재명 후보가 개인기를 충분히 보여주셨고 잘 싸웠던 선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재명 후보도 굉장히 소위 말하는 맷집이 강한 그런 정치인이신 것 같은데 회복이 비교적 빠르다고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2년에 낙선하고 히말라야도 가시고 한 2년 정도 있다가 정치에 좀 복귀를 하실 마음이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뭐 SNS 활동 같은 거 어느 정도 제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그 에너지 그리고 뭐 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보이고요. 다만 제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 것은 경기도지사, 민주당에서 조금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지역인 경기도에 출마한 그 모든 민주당과 그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분들이 내가 이재명을 지키겠다, 내가 이재명과 더 가깝다, 뭐 내가 이재명과 더 친하다 이렇게 다 이재명 마케팅을 지금 선거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의힘이 훨씬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대구 같은 데서 출마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아무도 윤석열 후보의 그 당선인인데 당선인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뭐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변호했다. 이렇게 오히려 전 대통령을 소환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당선한 다음에는 인기가 많고 허니문 피리어드여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더 소환되고 있는 이런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김동연 대표와 송영길 대표가 각각 경기도와 서울에 출마 선언을 할 때 여기에 이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일각의 분석도 있었고 앞으로 이재명 전 지사가 지방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할 거라 보십니까? 물론 이제 과거 예를 되돌려 보면 대선에서 진 후보는 한동안에 좀 휴식기, 뭐 잠복기 이런 걸 가졌었죠. 근데 이재명 전 후보는 정치 재개를 빨리 할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게 어떤 지지자나 국민들의 그 부름에 호응한다기보다는 본인의 필요성에 따라서 빨리 정치에 복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대선 과정에서 불거졌던 본인에 대한 비리 관련 혐의 아니면 또 배우자에 대한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정치에 복귀해서 그게 뭐 국회의원 자리가 됐던 당대표가 됐던 어떤 본인에 대해 쏟아질 수 있는 사법 처리의 그 부담감에 대해서 방탄용 그 자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탄 정치를 하기 위해서 대선 패배 이후에 빠른 정치 복귀를 지금 노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근소한 표차로 석패를 했습니다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따지면 뭐 당대표, 소속 의원, 뭐 누건 뭐래도 가장 책임이 큰 사람은 후보 본인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이런저런 아주 심각한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 피해갈 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번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조기에 이재명 전 후보가 복귀하는 시나리오가 막 민주당 쪽에서 돌던데 뭐 국민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는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재현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용남 전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